안녕하세요. 안전보건정책연구실의 허진희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업건강연구실의 박재호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연구실의 박장현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연구자뿐만 아니라 공인 등이 논문을 표절하는 경우가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논문 표절은 가장 대표적인 연구윤리 위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저도 연구자 중 한 사람으로서 연구윤리 중요성에 대해서 반드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문 같은 걸 이제 작성할 때도 저자 표시 이런 부분은 연구윤리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 연구원에서 가장 전문가이신 김은하 원장님을 모시고 연구윤리와 부당한 저자 표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전보건연구원장 김은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연구윤리란 무엇인가요? 연구에 있어서 윤리란 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까지 사실은 과거에는 좀 이 윤리란 부분에 대해서 일상적인 도덕으로만 생각을 하고 연구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어떤 행동 양식으로는 생각을 못 해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이런 연구자에게 올바른 윤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하나하나 잘 공부를 해야만이 올바른 연구자로 안전보건연구원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논문 같은 걸 이렇게 작성을 할 때가 많은데요. 그때 보니까 저자 표시 이런 게 좀 나오는데 제 개인적으로 저자 표시? 그러면 올바른 저자 표시는 뭐야? 부당한 거? 잘못된 거는 뭐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궁금한 게 평상시에 좀 많았습니다. 가장 큰 카테고리가 제일 중요한 원칙은 첫 번째, 논문의 저자란 쓴 사람입니다. 쓴 사람. 그 논문을 쓴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논문을 쓰기 위한 연구에 참여도 했지만 참여한 거 플러스 그 논문을 같이 쓰고 기획하고 점검하고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동의한 사람까지를 저자의 바운더리에 넣어주는 거죠. 이제 부당한 저자 표시란 의미는 사실은 학문적인 공헌이나 기여를 한 사람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거나 반대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한 경우 뭐 이런 경우를 이제 쓴다고 얘기를 해놨잖아요. 이게 부당한 것은 그러한 건데 정당한 것은 무엇이냐를 먼저 알고 나서 그러면 이 정당한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부당한 것이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원장님, 저는 연구원에서 근무하지만 실제로 논문을 쓰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여러 연구자들이 논문 쓴 실적을 취합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저자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이렇게 있던데 그 각각의 의미가 어떻게 되나요? 주저자라는 거는 통상 논문을 보면 맨 앞에 이름이 있잖아요. 일저자라고 통상 부르거든요. 그리고 주저자라고 그래요. 맨 앞에 있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 논문을 쓴 사람이에요. 직접 쓴 사람. 그러니까 처음부터 작성하고 나중에 이제 공동 저자를 하고 논의를 하기 위해서 직접 타이핑하고 자기가 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스토리도 만들고 결론도 초안을 잡고 뭐 이러는 사람을 주저자라고 그래요. 두 번째 여기 있는 이제 교신저자란 총책임자라고 여기 이제 교재에는 나와 있잖아요. 총책임자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연구를 처음에 기획하고 펀드를 따오고 연구의 진행 과정을 체크하고 지도하고 감독하고 그러는 책임자가 있어요. 연구 책임자, 실험 책임자 이런 사람들을 주로 교신저자나 책임저자의 자리에 놓게 돼요. 그래서 통상 교신저자는 논문에서 보면 맨 마지막 그에 있는 이름 그런 사람이 교신저자나 총책임자 또는 책임연구자, 책임저자 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공동저자는 그 위에 에브리바디 그 위에 있는 전부 다를 공동저자라고 하는데요. 순서가 좀 보이죠? 앞쪽에 있기도 하고 뒤에 있기도 하고 그거는 주로 주저자가 교신저자하고 의논해서 연구의 기여도에 따라서 이제 줄을 좀 세워가지고 좀 기여가 높은 사람 앞쪽 좀 덜한 사람은 뒤쪽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초보 단계에서는 이 세 가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연구 책임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자면 연구 책임자는 주저자가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교신 저자가 되는 게 맞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나 혼자 한 연구를 내가 투고하면 내가 연구 주저자이기도 하고 교신 저자이기도 하고 공동 연구자 없죠. 둘이서 하면 이거 나누면 되는데 나누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교신도 하고 이 사람이 기여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공동 연구자 수준의 기여이지 교신 저자를 할 만큼 공력이 쌓이지는 않아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박재호 과장하고 같이 연구를 했는데 저 사람을 교신시키기에는 답변을 잘 못할 것 같아. 이 연구의 난해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누가 질의를 하면 답을 해야 되는데 그 교신 저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 같은 연구의 깊이가 아니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때는 내가 주저자도 하고 교신 저자를 하면서 이 사람은 공동 연구자만 주는 거예요. 그 연구 전반을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 논문의 전반도 이해하면서 나중에 생길 수 있는 학문적, 행정적, 그다음에 절차적 문제에 다 응답을 하고 처리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이 교신 저자가 되는 거고요. 연구의 주저자는 아니지만 그 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초고를 잡고 쭉 써나가시고 끝까지 책임지면서 그 논문을 완성해내신 분은 주저자가 되는 거죠. 두 개 다 할 수도 있고 하나씩 나눌 수도 있고요. 이제 공동 저자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이 될 수 있고 주저자와 교신 저자가 서로 상의해서 기여한 순서에 따라서 논문의 순서를 정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순서를 정하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기준들은 어떤 게 있냐면, 먼저 이제 그 논문을 쓸 때 연구 말고 연구 보고서가 이렇게 있고 그걸 가져다가 논문을 쓸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보고서를 가지고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런 논문을 만들자라고 하는 아이디어. 우리 학계에서는 아이디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같은 자료를 가지고도 네이처급 논문이 나올 수 있고 아니면 국내급 논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독창적인 연구 주제나 논문의 아이디어를 제안하신 분, 제안만 하시면 안 되고 제안해서 계속 논문을 같이 쓰신 분은 이제 논문의 공동 저자가 될 수 있겠다는 게 이제 공통적인 가이드라인 첫 번째에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로는 뭐 연구를 설계하고 그다음에 자료를 분석하고 문헌도 조사를 해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헌을 분석했으면 뭐 패러그래프에 또 써줄 거 아니에요, 몇 문단. 그러면 그거를 실제로 이제 논문을 쓰는데 기여를 해서 문장들을 만들어 오고 뭐 이러신 분들, 그래서 설계와 문헌 분석, 그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분석해서 해석하고 뭐 이러는 과정을 다 같이 참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기준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얘기를 한다면 뭡니까? 논문을 초고를 작성하는 거잖아요. 드래프트를 작성하는 거.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같이 하신 분이 공저자다라고 보시거든요. 그럼 이렇게 저자를 정하는데 뭐 중요한 절차가 따로 있을까요? 핵심은 사실은 동의입니다. 동의. 어떤 동의냐. 연구 결과에서 논문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연구를 기획할 때부터 연구를 기획하는 책임자의 머릿속에는 이게 나중에 어떤 아웃풋으로 나올 것인지가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정책으로도 반영할 거고, 나는 정책 반영뿐만 아니라 논문도 한 3개쯤 써야지 라고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같이 공동으로 연구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 논문 3개에 어떻게 저자로 참여하겠다라는 그림을 먼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근데 그 그림을 혼자 가지고 계시면 안 되고 같이 연구한 공동 연구자들하고 공유하면서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가끔 뉴스에 가족이나 아니면 이제 자녀가 같이 논문에 이제 참여했다고 해주시는 분들 때문에 뉴스에 종종 보는데요. 그렇게 되는 것은 안 되는 건가요? 그 기준에 가족이나 친인척은 연구의 공동 저자로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기준은 없었죠.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나의 친인척이긴 하나 국내에서 또는 세계적으로 이 분야에서는 저 사람이 최고다. 최고는 아니지만 가성비가 좋다. 그래서 같이 연구하고 싶은 경우도 많고, 또 저 사람의 네임밸류 때문에 같이 논문을 쓰게 되면 굉장히 투고하기에도 유리하고 투고가 논문에 게재되기에도 굉장히 유리한 경우도 있고 도움을 얻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까지는 전혀 비윤리적인 게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한 번씩 보면 이제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 연구에 참여해서 공동 연구를 했을 능력이 없어 보이는데 왜 공저자로 있지? 이런 느낌을 확실치는 않지만 느낌을 사람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오해도 불식을 하고 좀 더 연구 윤리를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데 대한 규정을 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규정을 아마 사회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얘기를 해서 다양한 가이드라인들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보면 특수관계인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특수관계인이 연구에 참여하거나 논문을 같이 쓸 때 무엇을 지키면 오해를 피할 수 있을까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연구와 상관없는 특수관계인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예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우리가 왜 이제 연구에 실제로 참여했는데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부정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시선들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로 사전 예방을 해놓으면 좋을까 하는 데 대한 방법들이 몇 가지가 제시된 게 있어요. 사전에 알리자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연구를 기획을 할 때서부터 우리 친인척이지만 뭐 아니면 특수 관계자이지만 이런 연구자랑 같이 공동 연구를 하는데 이 사람의 롤이 뭐다를 미리 사전에 계획서에 넣고 이제 승인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더 안전장치를 하나 더 해놓으려면 연구를 하면서 연구 노트를 써놓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논문을 발표할 때 기관이나 그 학술단체, 잡지사에 이런 그 특수관계인이 있다는 부분을 통상 초고할 때 레터라는 게 있거든요. 그 레터에다가 명시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저자의 역할과 그리고 저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부당하게 저자 표기를 했을 때 그게 이제 드러난다 하면 어떤 조치를 받나요? 하나는 그 학술 잡지와의 관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자기가 소속된 연구기관 차원의 조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학자들이 사실은 제일 무서워하는 건 학술 잡지와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그 학술 잡지에서는 연구 부정행위가 있는지 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부정행위라고 판정이 되면 논문을 철회시키게 됩니다. 이 철회라는 건 사실 좀 심각한 불명예죠. 그다음에 이제 그 소속된 기관에서는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게 되는데요. 기관에서도 이 연구자가 실제로 부정행위를 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다양한 절차들을 두고 있거든요. 핵심적인 기준이 보면 그 사람이 고의로 그랬냐, 아니면 그 논문을 쓰는데 부정행위를 조금 심하게 했냐, 아니면 아주 사소한 행위를 했냐. 그리고 또 학계마다 좀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뭐 실험 위주의 연구이냐 아니면 조사 분석 위주의 연구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그 학계의 관행이나 특수성이 좀 차이가 있느냐 그런 것도 고려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부정행위를 해서 고의였다면 얻는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실제로 이득이 있었냐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기관에서 정한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인사조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레이드의 징계 같은 것들을 하는 걸로 다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연구윤리 관련해서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연구자의 길을 선택한 저희 직원들에게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자의 길을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길이죠. 다양한 길 중에서도 이 연구자에게는 윤리를 요구한다는 게 좀 가혹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연구 윤리라는 거는 누구를 위반자를 찾아내서 처벌하자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사실 연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이 연구 윤리를 하나하나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해서 사전에 계획을 하고 나중에 체크를 하고 마지막에도 점검을 해보면 여러분이 주위 시선에서도 떳떳하고 앞으로도 동료 연구자들과의 관계도 좀 더 원활하게 가져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윤리는 그냥 책에 쓰여진 글귀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항상 들어있는 그 상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음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좋은 연구를 위해서는 연구 능력도 중요하지만 연구자의 도덕성 또한 빼놓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